은자는 서둘러 짐을 쌌다. 며칠치 옷가지와 상비약 그리고 손자를 위한 작은 선물까지. 갑자기 손자를 봐달라던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68년을 살아온 세월 중 35년을 은행에서 보낸 그녀에게는 사람의 변화를 감지하는 예민함이 있었다. 고객들의 작은 행동 변화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곤 했던 것처럼 딸의 목소리에서도 평상시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홀로 키운 딸 지연이가 이제 의사가 되어 안정된 삶을 꾸리고 있다니 감사할 일이었다. 특히 사위 태준이 건설사 임원으로 승진한 뒤로는 더욱 넉넉해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까 전화에서 느꼈던 딸의 불안한 목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다. 엄마 여기에요. 지연이가 승용차에서 내려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바쁘니까 그럴 법도 했다. 우리 딸 고생 많다. 은자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연이의 어깨가 예전보다 가늘어진 느낌이었다. 루카는 태권도 학원에 있어요. 곧 집에 올 거예요. 차 안에서 지연이는 내내 밝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루카가 얼마나 똑똑한지, 태준이 얼마나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지. 하지만 은자의 눈에는 딸의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마치 연습한 듯한 웃음이었다. 아파트 단지는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이가 말했다. 30평형이긴 한데 태준이가 인테리어를 잘해서 넓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거실 벽면 곳곳에 시계들이 걸려 있었다. 괴종시계, 벽시계, 탁상시계까지. 적어도 10개는 넘어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모든 시계가 조금씩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떤 건 2시 10분, 어떤 건 2시 15분, 또 어떤 건 2시 7분을. 시계가 참 많네. 은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그거요? 지연이가 어색하게 웃었다. 태준이 취미예요. 시계 수집하는 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다. 어머니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태준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은자와 눈을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다. 43세 치고는 동안이었고 비싼 양복 차림새가 그의 지위를 짐작하게 했다. 손목의 명품 시계가 거실의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집이 참 좋네요. 은자가 말했다. 지연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태준이 대답했지만 여전히 시선을 피했다. 은자는 태준에게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할머니.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루카가 뛰어들어왔다. 7살 남자아이답게 활기찬 모습이었다. 우리 루카 많이 컸네. 은자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집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순간 밝게 만들었다. 할머니, 우리 집 시계 많이 있지? 아빠가 모으는 거야. 루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은자의 시선이 다시 벽면의 시계들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 이 시계들의 배치가 단순한 수집품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각기 다른 시간을 가리키면서도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 준비를 도우며 은자는 계속해서 시계들을 관찰했다. 몇 개는 명품이었지만 몇 개는 평범한 제품이었다. 수집가라면 일정한 기준이 있을 텐데 이건 마치 다른 목적으로 선별된 것 같았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태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35년간 은행에서 각종 금융 사기를 목격해온 은자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이튿날 오후 은자는 딸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연이가 양파를 썰며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였다. 어머 지연아. 은자의 시선이 딸의 팔 안쪽에 고정됐다. 누렇게 번진 멍이 선명하게 보였다. 크기로 봐서는 손가락 자국 같았고 색깔로 봐서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았다. 이게 뭐니? 지연이가 황급히 소매를 내렸다. 아, 그거요?
병원 진료실에서 캐비닛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웃으며 넘어가려 했지만 은자의 눈에는 그 설명이 맞지 않았다. 은행에서 일하며 각종 사고보험 업무를 처리해본 경험상 이런 멍은 단순히 부딪혀서 생기는 게 아니었다. 특히 그 위치와 형태가 의심스러웠다. 지연아, 이건.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요. 의사인 제가 더 잘 알아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은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때 태준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은자는 자연스럽게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태준이 통화를 마치고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묵직한 금속 밴드가 달린 고급스러운 시계였다.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스쳤다. 지연이 팔의 멍 크기와 모양이 바로 저 시계 밴드와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이었다. 설마.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사위를 의심하는 자신이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35년간 은행에서 각종 사기 사건들을 접하며 기른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지연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알겠지? 지연이가 잠시 손을 멈췄다가 억지로 밝게 웃었다. 엄마, 왜 그래요? 별일 없어요. 그냥 요즘 병원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은자의 눈에는 딸의 표정이 전혀 편해 보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눴다. 태주는 회사 이야기를, 지연이는 병원 이야기를 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은자에게는 어딘가 연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자기적인 대화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할머니, 내일 놀이공원 갈까? 루카가 천진하게 물었다. 그러자꾸나.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좋아. 그럼 아빠 숫자 놀이도 보여줄까? 루카의 말에 태준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루카야, 그건 나중에. 은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할머니도 숫자를 좋아하거든. 태준이 지연이와 짧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은자는 놓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에 부부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은자는 계속해서 딸의 팔 안쪽 멍을 생각했다. 그 색깔, 그 모양, 그리고 지연이의 어색한 설명. 다음 날 오후 루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은자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어제 말한 숫자 놀이 보여줄까? 그래, 보여줘. 루카는 신이 나서 거실 한가운데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시계들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자, 할머니 봐. 먼저 12시 시계. 아이가 가리킨 것은 거실 정면 벽의 궤종시계였다. 그 다음엔 4시 시계. 오른쪽 벽의 벽시계를 가리켰다. 그 다음엔 8시 시계. 소파 옆 탁자 위의 탁상시계. 마지막은 2시 시계. 현관 쪽 벽의 작은 벽시계. 12, 4, 8, 2. 이 순서로 4번씩 숫자 세는 거야. 루카가 각 시계를 가리키며 하나, 둘, 셋, 넷 하고 4번씩 세었다. 은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35년간 은행에서 각종 암호화 보안 시스템을 다뤄본 경험으로 이 숫자 조합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재미있는 놀이네. 아빠가 가르쳐줬니? 응. 아빠랑 나만 아는 비밀놀이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큰일 난대. 큰일? 응. 아빠가 그랬어. 이 놀이는 우리 집만의 특별한 비밀번호라고. 비밀번호. 루카가 한 말이 은자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건 분명히 어떤 시스템의 접근 코드였다. 루카야, 혹시 이 놀이를 언제 하니? 주로 밤에 해. 아빠가 늦게 들어와서 할 때가 많아. 바로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다. 태준이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아빠. 루카가 뛰어갔다. 우리 루카 뭐 하고 있었어? 할머니한테 숫자 놀이 보여주고 있었어.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은자를 쳐다봤다. 아,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셨니? 루카가 똑똑하네. 은자가 태연하게 답했다.
태준이 루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며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나온 루카의 표정이 조금 시무룩해 보였다. 저녁 식사 때 태준이 말했다. 어머니, 루카가 어린애라서 이것저것 떠드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다, 아이들 놀이는 다 귀엽지. 은자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은자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시계들을 바라보며 루카가 말한 숫자를 되새겼다. 12-4-8-2. 은행에서 근무할 때 접했던 각종 보안 코드들이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 배열된 숫자는 보통 금고나 보안 시스의 접근 코드로 사용되곤 했다. 이게 단순한 놀이일까? 은자는 각 시계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 그리고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시계들과 달리 루카가 가리킨 4개의 시계만 유독 더 정교하고 값비싸 보였다. 마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별된 것 같았다. 태준이 왜 아이에게 이런 숫자를 가르쳤을까? 은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좀 더 자세히 이 집을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숫자를 이용해서 진실을 숨길 수도 있다. 그날 밤 이 시쯤 은자는 갑자기 잠에서 깼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챘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태준이 거실에 있었다. 와인셀러 옆 벽면을 뭔가 만지고 있었다. 은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태준이 벽을 건드리자 갑자기 시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루카가 말한 순서 그대로였다. 먼저 12시 방향의 궤종시계가 짧게 똑 소리를 냈다. 그 다음 4시 방향의 벽시계가 똑, 8시 방향의 탁상시계가 똑, 마지막으로 2시 방향의 벽시계가 똑. 각각 4번씩 정확한 박자로.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시계 소리가 끝나자 로봇 청소기가 갑자기 작동했다. 하지만 청소를 시작한 게 아니라 도킹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평소와는 다른 삐 소리를 냈다. 그리고 LED가 몇 번 깜빡였다. 태준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은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35년간 은행에서 각종 보안 시스템을 다뤄본 그녀였다. 시계들이 특정 순서로 신호를 보내고 그 뒤에 다른 장치가 반응한다. 이건 분명히 의도된 보안 시스템이었다. 은자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서 와인셀러 근처를 살펴봤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벽면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미세한 틈이 있는 것 같았다. 설마 이 벽 뒤에 금고나 비밀 공간이 있는 건 아닐까? 로봇 청소기 도킹 스테이션도 유심히 봤다. 평범해 보였지만 아까 그 삐 소리와 LED 깜빡임은 분명 데이터 전송 신호였다. 은행에서 본 전자보안 시스템과 비슷한 패턴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하지만 은자의 눈에는 태준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들키지 않았나 하고 의심하는 듯한. 어머니,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죠? 이상한 소리요? 아니에요. 그냥 로봇 청소기가 가끔 오작동해서요. 은자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못 들었어요. 깊이 잤거든요. 태준이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은자는 이제 확신했다. 이 집의 시계들과 로봇 청소기 그리고 와인셀러 뒤의 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보안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분명히 불법적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 은자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오후였다. 태준은 회사에, 지연이는 병원에, 루카는 학원에 간 사이였다. 은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먼저 루카가 가르쳐준 4개의 시계를 자세히 살펴봤다. 12시 방향의 궤종시계부터 시작했다. 시계를 조심스럽게 벽에서 떼어내자 뒤쪽에 작은 버튼이 숨어 있었다. 평범한 시계 버튼과는 다른 전자식 스위치였다.
4시, 8시, 2시 방향의 시계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뒤쪽에 숨겨진 전자 스위치가 있었다. 은자는 심호흡을 했다. 35년간 은행에서 각종 보안 장치를 다뤄본 경험을 살려 루카가 말한 순서대로 스위치를 작동해봤다. 12시 시계의 스위치를 4번, 4시 시계의 스위치를 4번, 8시 시계의 스위치를 4번, 2시 시계의 스위치를 4번. 잠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와인셀러 뒤쪽 벽이 조용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마치 은행 금고실에서 보던 회전식 비밀문처럼. 은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벽 뒤에는 작은 방이 숨어 있었다. 그 안에는 대형 디지털 금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문 인식과 키패드가 달린 최신형 금고였다. 은행에서 봤던 것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모델이었다. 은자는 금고에 다가갔다. 지문 인식은 당연히 안 됐지만 키패드가 있었다. 루카가 말한 4박자. 은자는 키패드에 숫자를 입력해봤다. 1248, 2481, 4812. 여러 조합을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때 로봇 청소기의 도킹 스테이션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밤에 봤던 그 이상한 신호음과 LED 깜빡임. 은자는 도킹 스테이션을 자세히 살펴봤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바닥 부분에 작은 패널이 있었다. 패널을 열어보니 그 안에 작은 SSD 저장 장치와 무선 통신 모듈이 들어있었다. 이게 바로 핵심이구나. 은자는 직감했다. 이 장치가 금고와 연결되어 있고 아마도 외부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은행에서 봤던 원격 금고 관리 시스템과 비슷한 구조였다. 은자는 SSD를 빼내지는 않았다. 너무 위험할 것 같았다. 대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뒀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다.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원상복구해야 했다. 은자는 조심스럽게 벽을 다시 닫고 시계들을 제자리에 걸었다. 하지만 이제 확신했다. 이 집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태준의 불법적인 금융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은자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비밀을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컸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은자는 지연이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다. 지연아,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뭔 일이세요, 엄마? 내 팔 말이야. 지연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그거 정말 별일 아니라니까요. 지연아. 은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엄마가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온갖 사고 접수를 다 받아봤어. 이런 멍은 캐비닛에 부딪혀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복적인 압박에 의한 상처야. 누군가가 내 팔을 강하게 잡은 흔적이지. 지연이가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왜 자꾸? 지연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태준이가 널 때리니? 뭐라고요? 지연이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지연아. 엄마 때문에 내가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아요? 아빠 없이 자란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제 와서 내가 이룬 걸 무너뜨릴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태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해주고 루카도 잘 키워주고 엄마가 못해준 걸 다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은자는 가슴이 아팠다. 딸이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는 건 처음이었다. 지연아, 엄마가 부족했던 건 맞지만 엄마는 이해 못해요. 이 모든 걸 잃을까봐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그때 태준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왔다. 태준이 실수로 통화를 스피커로 받은 모양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숫자 옮기겠습니다. 시계는 이미 맞춰놨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브로커비는 20%로 올려드리죠. 감사합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아이가 코드를 외우고 있어서 혹시 모르니.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은자도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태준이 황급히 통화를 끊고 나타났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당신.
지금 그게 뭐예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 그거? 회사 업무 때문에. 루카가 뭘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태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여보, 모르는 게 나아요. 태준 씨. 은자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태준이 은자를 쳐다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예의나 존중이 없었다. 어머니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연이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지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와 함께. 엄마, 제발 그만해요. 지연이가 소리쳤다. 제발. 아무것도 보지 말았던 척 해주세요. 은자는 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지연아, 이건 너를 위해서야. 이런 식으로는 안 돼. 그날 밤 은자는 몰래 경찰서에 전화했다. 경제범죄수사대로 연결해달라고 했다. 은자의 제보를 받은 경제범죄수사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태준의 회사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수사하던 중이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수사관들은 은자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들었다. 시계들의 암호 시스템, 숨겨진 금고, 로봇 청소기 안에 저장 장치까지. 일반인이 이런 걸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35년간 은행에서 일했거든요. 이런 수법들을 많이 봤어요. 경찰은 은자와 협력하여 잠복 수사를 계획했다. 태준이 다시 금고를 열려 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며칠 후 밤 태준이 또다시 거실로 나왔다. 이번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브로커로 보이는 남자도 함께 있었다. 오늘 밤에 다 처리하고 일주일 후에 해외로 나갑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한테는 새로운 게임이라고 하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은자는 숨죽이며 지켜봤다. 경찰들도 건물 곳곳에 매복해 있었다. 태준이 와인셀러 앞에 섰다. 그리고 시계들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은자가 나타났다. 내가 해줄게. 태준과 브로커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 왜? 35년 동안 은행 금고를 다뤄봤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익숙해요. 은자는 루카가 가르쳐준 순서대로 정확하게 시계 스위치들을 조작했다. 12시-4번, 4시-4번, 8시-4번, 2시-4번. 와인셀러 뒤의 벽이 회전하며 열렸다. 어머니, 어떻게? 그 순간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을 머리 위로. 태준과 브로커는 당황해했지만 이미 늦었다. 금고가 열리자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현금과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분양권 차명 계약서, 수십억 원의 현금, 해외 법인 설립 서류, 뇌물 수수 내역이 적힌 장부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로봇 청소기 도킹 스테이션 안의 SSD였다. 수사관들이 그것을 분석하자 해외 계좌 정보와 수년간의 거래 기록들이 모두 나왔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증거네요. 건설 프로젝트 관련 뇌물과 분양권 조작, 해외 차명 계좌까지. 태준은 체포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35년 동안 배운 거죠. 태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십억 원 규모의 건설업체 비리와 해외 차명계좌 조성, 분양권 조작 등이 모두 밝혀졌다. 지연이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원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요. 뭘 미안해하니?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은자는 딸을 끌어안았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힘으로. 지연이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병원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다. 태준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결국 제 시간을 찾아가게 돼 있다. 비록 돌아가는 길이 멀고 복잡할지라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거실의 시계가 다시 한번 똑딱거렸다.
정확하고 정직하고 변함없이. 그리고 은자와 루카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